자, 이번 시간은 법률행위 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민법의 법률효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고 그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두 가지 동력, 즉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입니다. 지금 테마민법 제2편에서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있죠. 오늘은 9번째 테마 대리를 배울 건데 통상은 이 법률효과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그게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행위가 대리행위 형태로 이루어질 때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와 법률효과를 받는 당사자가 분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상은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그로 인한 법률효과를 받거든요. 근데 이 대리행위에서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데 법률효과는 그 대리인을 선임한 본인한테 갑니다. 요 구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요 대리에서는 쟁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쟁점을 이해하는 이 기반이 타인행위 본인효과라는 점에 있습니다. 요 위민을 대리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본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본인, 위민이 타인,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이 구조, 삼면 구조죠. 대리행위의 특징이고 대리를 이해하는 뼈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선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임의 대리에 사용하는 용어고 법정 대리인은 선임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정해지거든요. 이렇게 세 당사자 관계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행위와 효과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일이 좀 많아지죠. 자, 요 구조하고 좀 비슷한 게 권리주체, 법인 할 때 본 적이 있는데 대표 관계가 이렇습니다. 법인은 대표를 선임하고 그 대표가 상대방하고 법률행위를 하면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갑니다. 대리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죠. 이사 등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리인의 행위가 위민에게 효과가 있는 건 법률 행위일 때만 그렇습니다. 근데 법인의 대표는 35조 규정에 의해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도 법인에게 효력이 있죠. 법인의 불법행위에서 배웠습니다.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 그런데 대리구조에서는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했다 해서 그게 위민의 불법행위가 되진 않아요. 대리제도에서는 대리인의 법률행위만을 위민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으로 봅니다. 자, 이 대리제도는 민법의 발전, 그다음에 이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대리제도가 없었다면 모든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되죠. 근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법률행위에 있어 타인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굉장히 제한적이 되겠죠. 계약을 하나 하려고 해도 직접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계약의 양도 줄어들겠죠. 바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일을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이 가진 능력을 넘어서서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우리의 경제 질서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 대리제도를 위축시켜 버린다면 또 이 사회 경제 발전은 퇴보할 수 있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도의 취지,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의 철학에 따라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리주체에서 제한능력자 제도를 공부할 때 그 제도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제한능력자하고 거래를 한 상대방을 희생시키더라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대리제도에 있어서는 이 대리제도를 보장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보호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리인이라고 나타난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 만약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계약의 효력이 부정당한다면 그런 게 이 사회에 반복된다면 그 누가 대리인과 계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본인 아니면 절대 계약 안 해. 이렇게 될 겁니다.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을 하더라도 그게 보호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편하게 거래를 하겠죠. 대리제도에 대한 신뢰가 대리제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대리인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해석할 겁니다. 이게 대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가 됩니다. 공부가 좀 부족해서 객관식 문제에 나온 지문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취지에 따라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법은 해석이 들어가는데 그 해석의 기준은 그 법의 취지, 그 제도를 도입한 이유, 그 제도가 사회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얼추 맞고, 대리제도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쪽으로, 결국 그거는 대리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얼추 맞습니다. 이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연 설명을 의사표시 확장, 의사표시 보충이라고 써놨는데, 의사표시 확장은 임의 대리에 해당하고 의사표시 보충은 법정 대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법정 대리를 이미 배우셨어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권리 주체에서 배웠죠.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하고 세트로 나오는 게 법정 대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 행사자,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 이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법정 대리인의 권한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대리권은 권리는 아니거든요. 권한이라고 해서 권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 대리권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도 하나의 법률 효과처럼 다뤄요. 그럼 대리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것도 두 가지 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대리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권 변동.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대리권 발생이 임의 대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권이 발생되는 게 법정 대리예요. 그럼 이 테마 9에서는 임의 대리를 주로 배우겠습니까? 법정 대리를 배우겠습니까? 법정 대리권은 따로 일반론을 배울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테마 9의 대리는 임의 대리를 중심으로 배웁니다. 법정 대리는 비교하거나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을 하게 돼요. 임의 대리를 중심으로 배우겠습니다. 대리의 핵심 개념, 타인 행위, 본인 효과입니다. 여기서 타인, 대리인에서 리는 생각하는 걸 말해요. 대리인은 심부름을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걸 말합니다. 머리를 빌리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 대행이거든요. 대행은 내 손발이 될 사람을 이용하는 걸 대행이라고 해요. 대리인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다만 스스로는 아무런 법률 효과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대리제도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법률 요건에 관한 문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결, 법률 행위의 성립, 그다음 하자 문제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효과에 관한 문제는 본인, 위임인을 말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리와 구별해야 할 제도, 요거를 보시면 대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간접 대리, 타인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이 아닌 행위자 자신에게 생긴 다음에 넘기는 거, 예를 들어서 위탁매매, 요거는 대리가 아닙니다. 간접 대리라고 해서 유사 개념. 대리에서는 위임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면 법률 효과가 직접 이 위임인 본인한테 갑니다. 이게 대리예요. 근데 간접 대리는 본인한테 직접 법률 효과가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서 물건을 사서 자기가 받아와서 이거를 전달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법률 효과를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전달하는 거. 사자는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의사결정 자체를 대리인이 하지 않는 걸 말해요. 대리행위의 특징은 그 대리인이 직접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해서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심부름꾼은 법률 행위가 아닌 사실 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심부름꾼이에요. 라이온이 아니고요. 대표, 아까 설명드렸죠. 사실 행위나 불법 행위도 대표가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되는 폭이 굉장히 넓죠.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능동대리, 수동대리.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
임의대리, 법정대리 말씀드렸죠.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이 대리인을 사칭하는 경우를 무권대리라 하고 대리권이 정상적으로 있는 경우 유권대리라고 합니다.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 한 경우에도 마치 유권대리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표현대리인데 그렇게 해야 이 대리제도가 유지되겠죠. 무권대리하고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게 표현대리예요. 그래서 위민을 희생시키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해서 대리제도를 유지하자. 이런 관점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삼면관계, 대리인과 본인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 관계, 상대방과 본인 관계, 삼각형 구조죠. 행위 따로 효과 따로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세 단계로 쪼개서 쟁점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위임인과 대리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선임 문제,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 제한, 소멸, 복대리 등이 쟁점이 되고 아래에 있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리행위 하자, 능력, 권대리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는 본인의 능력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근데 복대리는 너무 중요해서 맨 뒤로 빼서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무권대리에서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를 배울 거고 이 두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까 여기 설명드린 요 10가지 쟁점을 순서대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대리권 발생.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정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 권리주체에서 배웠죠. 이건 뭐 공부할 게 별로 없고 법률 행위에 의한 대리권 발생. 이제 여러분들 법률 행위 하면 세 가지가 떠오르시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중에 합동행위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럼 여기서 법률 행위는 단독행위와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리권 발생도 단독행위에 의한 대리권 발생, 계약에 의한 대리권 발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단독행위에 의한 대리권 발생을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대리권 발생 단독행위 즉 수권행위라는 건 뭐냐면 너 나의 대리인이 돼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임계약은 뭐냐면 서로 계약서 쓰고 나의 수임인이 돼주세요 오케이 청약과 승낙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걸 위임계약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법률 행위로 대리권이 발생하고 그거를 임의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위임인이 본인이 필요할 때 알아서 선임해서 쓰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자, 수권행위,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리권 발생. 이건 단독행위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너 내 대리인. 나한테 대리권을 준 저 사람이 위험하죠. 내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든 그 효과를 저기서 다 받으니까. 대리인은 대리행위로 인한 그 어떤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대리권을 받았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대리권을 조심해서 줘야 되는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로, 수권행위로 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여기 되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수권행위의 독립성 및 유인성. 유인성은 인과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위임인이고 대리인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단독행위, 수권행위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는데 계약으로 선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임계약으로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이 안에 수권행위라는 단독행위가 들어있어요. 위임계약 없이 수권행위만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말고 위임계약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그 안에 수권행위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위임행위와 수권행위는 이론적으로는 별개 행위입니다. 이제 독립성, 각각 독자적인 법률 행위다. 유인성은 뭐냐면 서로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노느냐 이게 유인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위임계약이 해제됐다. 해제되면 이 위임계약의 껍데기만 없어지고 수권행위가 남느냐 아니면 이 위임계약이 파기되면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같이 파괴되느냐 이게 유인성이에요. 유인성의 반대말은 무인성입니다.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 자, 유인성은
같이 없어진다는 거고, 무인성은 요 껍데기만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다행히 우리 민법에는 하나의 조문이 있어서 이걸 유인성으로 못 박아놨어요. 즉 껍질인 위임계약이 없어지면 안에 있는 이 수권행위라는 단독행위도 같이 없어진다. 서로 연동돼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해를 하시면 좋지만 못하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128조에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위임계약 같은 걸 말합니다. 이 종료에 의하여 같이 소멸한다. 유임계약이 없어지면 수권행위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리인의 지위가 없어진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대리권 범위, 수권행위는 범위를 정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만 해. 이러면 그 대리권의 범위는 부동산 매매 계약까지입니다. 근데 이미 대리권의 범위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내 집을 팔고와 이런 위임을 했다 칩시다. 그럼 팔고와 그 팔고아가 어디까지를 허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되게 복잡해요. 협상하는 거 포함하는지, 계약서 쓰는 거 포함하는지, 아니면 계약금 받는 거 포함하는지, 중도금 받는 거 포함하는지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건지, 그 다음에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럼 그 범위를 넘을 때 어떻게 하냐? 이제 무권 대리로 처리한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 내용을 해석해서 정합니다. 판례로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 처분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 수령 권한도 있다고 해석합니다. 내 집을 좀 가서 팔아줘 라고 했더니 집 팔고 매매대금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게 내가 받은 게 되냐는 거예요. 대리행위가 된다는 것은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나한테 즉시 발생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리인이 돈 받았어. 도망갔어. 근데 나중에 내가 상대방한테 나는 매매대금 안 받았으니까 다시 나한테 보내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받은 돈도 내가 받은 게 된다. 부동산을 팔아오라고 한 수권행위 안에는 돈을 받아도 되는 권한까지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보충 규정. 이 해석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원칙을 부여하고 있어요. 118조 보시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줍니다. 보존행위. 이건 본인한테 아무 불이익이 없잖아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행위. 요거는 권한의 범위를 모를 때 요건 해도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존행위 예로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 중단. 권리가 막 없어지려고 하는데 이 중단을 해서 권리를 살려놔. 이건 보존행위죠. 권리의 보존.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들이다. 그 다음에 이용행위. 임대해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 수익이 이제 본인한테 가는 겁니다. 이자부 금전대여. 그 다음에 계량행위.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 나중에 위임인이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했어?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건 법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허용되는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이용행위하고 계량행위는 이런 조건이 있죠.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성질을 변하게 하는 건 월권행위죠. 모든 이용, 모든 계량행위가 허용되는 게 아니라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라야 됩니다. 이건 대리권의 범위를 모를 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정한 게 있으면 그걸 따르면 돼요. 이건 그런 게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한 것 또는 정하지 않았을 땐 이 범위, 요걸 넘어서는 건 무권 대리가 됩니다. 무권 대리는 나중에 묶어서 한 번에 설명드립니다. 자, 대리권의 제한. 이 제한을 어겨서 초과된 대리행위도 역시 무권 대리로서 처리가 됩니다. 무권 대리는 모아서 나중에 합니다. 자, 대리권이 제한되는 내용,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됩니다. 조문을 볼게요. 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이 허락하면 가능해요. 본인의 허락이 없을 때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이죠.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쌍방대리. 그러나 채무에 이행은 할 수 있다. 이 법조문을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 수권행위를 하고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 법률효과를 이렇게 받죠. 이거 기본 구조인데 여기서 본인을 위하여는 이 위임인의 일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와 법률행위. 내 집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위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살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살 사람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사요. 즉 이 상대방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계약서에 매도인, 이제 A라고 하면 매도인 A, B라고 하면 대리인 B, B가 A의 대리인으로 한쪽 당사자가 되고 자 매수인 B라고 자기 도장을 다 찍어요. 계약 당사자가 자기잖아요. 효과는 A한테 나고. 이걸 왜 금지하냐면 싸게 팔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 권한을 이용해서 A한테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다만 본인이 허락하면 상관없어요. 내가 사도 될까요? 허락받으면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자기 계약이고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여기 C가 있는데 이 B가 C한테도 대리권을 받았어요. C한테는 좋은 집 있으면 좀 구입해 주세요. A로부터는 팔아 주세요. 그 양쪽의 대리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정권을 가져버리죠. 이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쪽에 이익을 줄 수 있죠. C가 마음에 들면 엄청 싸게 계약을 해버리고 A가 마음에 들면 비싼 가격에 결정해버리고 이 가격 결정권을 가져버리죠. 양쪽에 다 위험하죠. 쌍방 대리는 못합니다. 근데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어떤 크게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 자, 공동 대리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예외를 알아야 됩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의 경우 단독 대리가 원칙이다. 위민이 있는데 B한테도 대리권을 주고 C한테도 대리권을 주고 여러 명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을 때 원칙은 뭐다? 단독 대리. 단독 대리가 뭐냐면 이 각자가 다른 사람하고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럼 A한테 효력이 가죠. C가 어디에 법률 행위를 했다. 이 효과도 A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인들은 서로 뭐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119조 있죠.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자, 그런데 뒤에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가 대리인을 선임할 때 B, C, D한테 이래요. 니네는 공동 대리로 해. 이렇게 되면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B가 혼자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럼 A한테 효력이 안 가죠. C가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 이것도 안 갑니다. 셋이 같이 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A가 효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대리인 한 명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권이 제한되는 거죠. 얘가 다 동의해야만 대리권이 온전히 성립하니까 개별 입장에서 보면은 대리권이 제한되는 겁니다.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단독 대리, 각자 대리가 원칙. 그러나 다른 법률 규정 또는 수권행위, 이 위민이 대리인을 선임할 때 조건으로 각자 대리하지 말라고 정했으면 거기에 따릅니다. 다만 수동 대리인은 상대방 보호를 위해 각자 대리가 가능합니다. A가 여러 명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떤 의사표시를 다 해야만 A한테 한 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명한테만 의사표시를 해도 나는 얘한테 한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공동 대리의 제한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자, 대리권 남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대리권 일탈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 차이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남용이라는 표현이 대리권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권 대리입니다. 다만 그 의도가 불순한 걸 말해요. 근데 대리권 일탈은 뭐냐면 대리권 밖으로 벗어나서 대리행위를 한 거. 요거는 무권 대리죠. 밖에 있는 건 무권 대리입니다. 두 개는 엄연히 다르죠. 대리권 남용 유효하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 목적이 사리도모를 한 것이므로 모두 기속시키는 게 불합리할 수 있다. 남용은 어떻게 보면 동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부에 머물러 있으면 그 동기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의도, 사리도모,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그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주류입니다. 여기서는 남용이라는 개념과 일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리권 소멸.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대리행위를 하면 그건 무권대리가 됩니다. 자, 언제 대리권이 소멸되느냐?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적 소멸 원인 12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본인 사망, 대리인을 선임한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대리관계는 종료됩니다.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 대리관계의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대리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다음에 파산, 대리인 쪽 사유 이 두 가지가 대리관계가 없어지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객관식에서는 어떻게 낼 수 있냐면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권 소멸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리인이 더 필요하죠. 본인의 파산도 대리권 소멸 원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위임 계약으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파산은 위임 관계의 종료 원인이 됩니다. 민법 690조 보시면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 계약으로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본인 파산 때 위임 계약이 없어지고 위임 계약이 없어지면 128조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수권행위도 없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임의 대리의 특수한 소멸 원인 아까 보신 건데 위임 계약 같이 계약으로 대리권 수여를 하는 경우 그 안에는 단독행위인 수권행위가 포함되어 있죠. 이건 별개 행위인데 128조에 의해서 위임계약이 사라지면 수권행위도 사라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위임계약이 파기되면 대리관계도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위임계약을 두고 이 안에는 수권행위만 없앨 수도 있어요. 수권행위는 그걸 별도로 없애는 거 가능합니다. 수권행위가 살아있는데 위임계약이 없어지면 수권행위도 같이 따라서 없어진다. 이런 조문이 128조다. 경우의 수를 모아봤습니다. 위임계약을 통해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리권 소멸 원인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본인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되죠. 대리인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되죠.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 소멸하고 여기 하나 빠졌네요.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파산도 대리권 소멸 원인이고요. 위임 계약이 종료되면 수권행위도 당연히 종료되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 원인이 되고 그거와 별도로 수권행위만 철회하더라도 대리관계 소멸되고 본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경우의 수를 이렇게 모아본 거예요. 여기에 없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에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이런 것도 대리권 소멸 원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명주의. 현명을 하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현명은 대리인으로서 내가 지금 법률행위를 하는 거야 라는 걸 밝히라는 거예요. 본인이 있고 위임인이 있을 때 상대방하고 거래할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이 자기가 계약하러 온 건지 누구의 대리인으로 온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대리행위로서 법률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한테 저는 누구누구의 대리로 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라고 밝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대리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인식하에 법률행위를 했어야 이 타인행위 본인효과라는 요 구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본인이 당사자로 하는 걸로 상대방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된다. 대리인의 이름만 있는 경우이거나 현명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대리인을 위한 법률행위로 간주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합니다.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고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썼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본인을 위임인을 빼버리고 이 둘 사이에서 법률 효과가 있는 걸로 처리한다. 왜냐? 상대방이 그렇게 인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이때 대리인은 내가 대리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 차고 이걸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호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이게 대리행위인 줄 알았어. 또는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어. 이럴 때는 대리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대리행위 하자. 자,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하고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 상대방하고의 법률행위 여기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이남이녀,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그 다음에 알았냐 몰랐냐, 선악, 그 다음에 과실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다 법률행위를 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그 법률 효과는 본인한테 갈 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취소권이 생겼다. 그럼 취소권을 대리인이 갖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는 거예요. 위민이. 무효가 됐다. 무효의 법률 효과도 본인이 받는 거고 그 판단 기준이 대리인이라는 거지 그 효과는 다 본인한테 갑니다. 다만 본인의 지시에 의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때 대리인은 판단 권한이 확 줄어들죠. 얘가 어떤 법률 행위 악이에요. 악이.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 알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해.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법률 행위가 무효 취소가 될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요 대리인이 선이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비겁한 거죠. 발뺌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리인은 몰랐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대리인 기준에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는 폭리 행위에서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했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착오에 있어서 중요 부분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에게 중요할 게 없죠. 대리인은 법률 효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착오가 되려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는데 그 중요하냐 아냐는 본인한테 그게 중요하냐 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시험에 내기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자,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성년자인데 내 대리인으로 삼을래.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인은 아무 법률 효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거든요. 내가 위험하죠.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하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죠. 실제로 일어나기는 어려운데 자, 이론적으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117조에 있습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라도 관계없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유효합니다. 미성년자한테 집을 팔아오시오. 미성년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법률 효과는 다 여기 가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이 매매 계약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이거 함정에 빠지기 쉽죠. 이 미성년자가 한 이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알고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미성년자 본인이 법률 효과를 받을 때 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규정이지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걸 글로 하면 헷갈리잖아요.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이거 문제를 풀어보신 게 있어요. 교재 41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권리주체 연습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그 대리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이해되세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됐어요.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라는 것은 이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하고 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권자가. 얘가 이 사람을 위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 친권자가 와서 이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이걸 할 수 있냐는 건데 이거 되게 웃긴 거죠. 이걸 왜 친권자가 함부로 취소합니까? 이 법률 효과는 여기에 발생하는데. 이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거는 남의 대리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자기의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얘가 법률 효과를 받아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취소를 하는 거예요. 대리일 때하고는 전혀 배경이 다른 겁니다. 교재 114페이지에 결국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그가 권자를 위해 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법률 효과 관계, 대리인의 법률 행위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발생한다. 법률 행위만이 본인한테 효과가 있는 거지 대리인이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 이상 대리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하고 오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누구하고 싸웠다. 그 싸운 거는 대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그 다음에 본인은 법률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됩니다. 본인은 법률 효과를 받음으로 권리 능력은 필요하다. 네, 당연하죠. 권리가 발생하는 걸 본인이
받으니까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법률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엄청 중요한 복대리에 들어갑니다. 대리에서 설명해야 될 10개의 쟁점 중에 지금 8개를 하고 가장 중요한 2개를 남겨놨습니다. 첫 번째가 복대리고 두 번째가 무권대리입니다. 변호사들이 이 복대리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민사재판이다. 그러면 의뢰인이 선임했죠. 변호사의 변론의 효과는 의뢰인이 받습니다. 제가 부산에 재판이 있다. 부산에 있는 변호사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누가? 내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복대리를 수험생들이 되게 헷갈려하고 잘 틀리거든요. 자기의 방식대로 그려서 그래요. 이 예를 한번 보세요. 제가 부산에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거, 이 행위는 의뢰인이 저한테 준 권한이 아닙니다. 나에게 복대리인을 구해달라고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즉 대리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부여된 대리 행위는 뭐냐면 재판이에요. 이 표현 기억하세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거는 대리인이 가진 고유의 권한이에요. 위민이 준 권한이 아니라 대리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걸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그 복임권 행사가 복임 행위이고 그 복임 행위의 결과 복대리인이 선임되는 겁니다. 즉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인이 자기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그럼 그 복임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의뢰인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 행위로 온 건 아니잖아요. 법률 규정이 대리인은 복임권이라는 걸 가져라고 허용해 줬기 때문에 생긴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거 하나 하고, 자, 제가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러면 그 복대리인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서 변론을 하겠죠. 그러면 그 변론의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저한테 옵니까? 아니죠. 여전히 재판의 효과는 제 의뢰인한테 가요. 그럼 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권한을 준 적도 없는 복대리인에 의해서 효과를 받는 거예요.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인가? 아니면 복대리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인가? 어떤 게 맞아요? 의뢰인의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대리인의 법률 행위의 효과가 다 의뢰인한테 가잖아요.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문장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념으로 한번 보실게요. 복대리인, 대리인의 복임권 행사에 의한 분신 대리인, 복제해낸 거예요. 특징, 복임권은 대리인의 고유 권한, 즉 복임 행위는,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에요. 대리인이 자기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임 행위에 의해 탄생한 대리인만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 의뢰인이 저한테 대리인을 한 명 더 선임해서 변론을 해도 됩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저한테 추가 대리인 선임권을 준 거죠. 그러면 그 대리권의 행사로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면 이 선임된 대리인은 복대리인이 아니에요. 복대리인의 개념 밖에 있는 거예요. 일반 대리인입니다. 그걸 복대리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대리인은 그 경우가 아니라 대리인이 자기가 가진 복임권을 행사해서 분신을 만들어낸 대리인을 말해요. 즉 대리인이 여러 명이라 해서 모두 복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대리인을 여러 명 두거나 추가하는 경우는 복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여러 명의 추가 대리인일 뿐이다. 복임권이 일단 생긴 다음에 이걸 행사해서 나온 대리인이 복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이 비록 복임 행위로 탄생했지만 엄연히 위임인의 독립적인 대리인이 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복제 대리인 포함해 여러 명의 대리인이 생긴 거고 그 모든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를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하시고 그러면 머릿속에 드는 의문들이 있을 겁니다. 함부로 복임권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복임권이 언제 발생하고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은 복임권이 없다.
다만 본인 승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이게 중요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복인권을 주고 있습니다. 120조의 규정이 있어요. 아까 이해해서 제가 부산까지 갔다 올 시간이 없어요. 기차를 타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맞아. 재판이 빵꾸 날 것 같아. 그러면 분신, 머리카락 빼서 후 복인권 행사로 짠! 복대리인 탄생, 부산에. 요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 복인권을 갖게 되므로 대리인은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 및 감독 책임만 진다. 복대리인 선임을 믿을 만한 사람을 해야 되죠. 문제 많고 재판 못하고 나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걔가 재판을 지각했어. 그래도 책임을 져야 돼요. 선임 감독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복대리인 지명을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지정해 주는 경우, 그때는 책임이 경감됩니다.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어떤가 봅시다. 법정 대리인은 신임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요. 미성년자의 친권자, 자식을 낳으면 그냥 법정 대리인이 되어버리죠. 신임 관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폭넓은 복인권이 있습니다. 다만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임의 대리인과 책임 범위가 같아집니다. 복대리인의 지위, 감독은 대리인이 하고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분신이 됐기 때문에 대리인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본대리가 없어지면 복대리인도 사라져요. 복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의 일반 소멸 원인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대리인의 복인권 수권 철회, 이게 다 복대리인의 소멸 원인이 되죠. 본인, 대리인, 복대리. 그러면 이 복대리인의 운명은 이 대리인이 존재하는 범위에서 성립합니다. 그럼 대리인이 없어지는 모든 경우에 복대리인도 같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그냥 이 관계를 잘라내면, 즉 복대리인을 해임한 경우 복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없어지는 사유에 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어지는 사유를 더하면 복대리권이 없어지는 전체 사유가 되겠죠. 이걸 모아놓은 게 요 얘기입니다. 자, 대망의 무권대리. 무권대리가 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였죠.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도 있고,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도 있고,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대리행위를 한 경우도 있고, 이걸 다 합쳐서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유동적 무효다. 일단 무권대리는 무효가 돼야 되는데 확정적으로 당장 무효라고 하진 않아요. 유동적이 붙었죠. 뭔가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효인데 여지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유효로 갈 여지가 든 거죠. 아니, 대리권을 받은 적도 없는데 딴 데 가서 현명을 해요. 저 누구누구의 대리인으로 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 법률효과는 안 생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네가 책임져.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리인이라고 해서 행위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불싸움이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누구 대리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거래를 안 하겠죠. 그럼 대리제도는 활성이 안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리제도는 많이 쓰라는 쪽으로 해석되고 운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무권대리 중에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표현대리라고 해서 유권대리처럼 법률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표현대리는 대리제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이렇게 한 번 더 건져봐요. 그럼 남는 게 있죠.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지 또 짜내요. 본인한테 물어요. 이거 유권 대리로 할 생각 없냐?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때 이제 최후의 무권 대리로 남는데, 그걸 제가 막장 무권 대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짜내고 짜내서 어떻게든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내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된 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이 책임져라. 이렇게라도 상대방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 대리부터 볼게요. 무권 대리지만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여가 있는 경우 마치 유권 대리처럼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 이 과실상계는 채권법에서 배울 건데 무권대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표현대리 요건이 되면 본인이 법률효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법률효과를 다 받는 게 억울해요. 그래서 너 잘못도 있잖아 이러면서 이 법률효과 중에 일부를 배제하고 싶어 하죠. 이제 그게 과실상계인데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대리 자체가 이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주장하면 이 보호가 약해지잖아요. 다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배제돼요. 얘가 순수한 게 아니라 얘가 대리권 없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얘의 보호 가치가 떨어지죠. 그때는 표현대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현대리가 유권대리처럼 처리된다 하더라도 엄연히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이 상대방을 이제 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대방은 이걸 본인한테 주장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겁니다. 이 사람한테, 본인한테 소송을 걸 때 이건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라고 소송을 걸어요. 근데 법원이 봤을 때 이거 유권대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표현대리는 될 것 같아. 본인 입장에서는 유권대리든 표현대리든 똑같아요. 결국 본인의 책임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되는데 변론할 때 유권대리만 주장했어요. 근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유권대리가 아니고 표현대리가 맞아. 그렇다고 해서 직권으로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에서 법원은 심판의 입장이에요. 당사자의 변론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아쉽지만 유권대리만 주장했는데 유권대리가 아닐 때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변호사로서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큰 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주의적으로 유권대리 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 만약에 유권대리가 되지 않으면 표현대리도 판단해 주세요라고 예비적 청구 원인으로 넣는 게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유권대리 주장이 당연히 표현대리 주장도 하는 거냐? 아니다. 왜냐? 이거는 유권대리고 표현대리는 엄연히 정체는 무권대리다. 위임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을 안 하는데 본인이 이건 표현대리한 이 효과 받을래 이렇게는 안 되고 그냥 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됩니다. 추인. 표현대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25, 126, 129. 125조부터 볼게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무권대리인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대리권을 준 것 같은 외관이 있을 때 이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상대방한테 오해가 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거나 어떤 자료를 주거나 이런 경우를 말해요. 대리점, 판매점, 연락사무소 이런 명칭 사용을 묵인한 경우 명칭에 의한 활동의 효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한 쪽에 다 발생한다. 그리고 호칭이 아니더라도 서류 교부,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갖고 있게 했다. 그러면 대리권을 수여한 것 같은 표시를 했다 해갖고 무권대리라도 유권대리처럼 처리를 합니다. 이 서류 가진 사람이 실제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는 이거 무권대리라서 무효다 할 수 없어요. 함부로 서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25조 표현대리는 독립된 표현대리로서 의미도 있지만 표현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126조 표현대리거든요. 월권행위. 이 126조 판단할 때 기본 대리권을 보는 기준으로 의미가 큽니다. 표현대리 중에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게 두 번째 표현대리입니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조문부터 볼게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권한을 넘어선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일단 125조와 다른 거는 125조는 아예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갖게 해준 경우고 이 126조는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추가된 월권 행위가 있을 때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 전체의 대리 행위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제일 많아요. 현실에서. 아예 없이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그 이상을 했을 때 상대방 보호.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기본 대리권의 범위도 엄청 넓게 봐요. 어떻게든 상대방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기본 대리권이 아까 125조처럼 그냥 서류만 준 경우, 명칭만 쓰게 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의 종류도 엄격하게 보지 않아요. 공법상 대리권, 복대리권, 표현 대리권 모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초과 행위에 대해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는 선의,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무과실, 그 상태가 되면 상대방을 보호해줍니다. 즉 전체에 대해서 대리 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신분법상 대리권도 포함이 돼요. 부부라면 일상가사 대리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이걸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이 그 이상의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은 부부 양쪽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126조 표현 대리의 범위는 워낙 넓기 때문에 쟁점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있는지, 이게 이제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걸 갖고 주로 싸워요. 자, 129조 표현 대리. 3개의 표현 대리 중에 마지막. 요거는 대리권 소멸한 이후에 대리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제까지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을 거둬갔어. 그럼 오늘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처럼 행위를 한 거예요. 요때도 표현 대리를 인정해 준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유권 대리처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자, 3개의 표현 대리, 즉 125조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외관을 만드는 경우 유권 대리처럼 처리해 주는 경우, 이때도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보호하냐? 선의 무과실,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을 때, 그때 이걸 적용하고, 126조의 표현 대리도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정당한 이유를 판례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29조도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적용한다. 즉 공통적으로 이 표현 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호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호 가치 있는 건 뭐냐? 선의 무과실인 경우 때 보호해 준다. 자, 협의의 무권 대리. 이게 표현 대리에도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안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도 이 상대방이 표현 대리 주장해서 이 법률 효과를 본인한테 주는 걸 제일 원하기는 한데, 이 표현 대리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협의의 무권 대리에 있는 것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법률 행위가 계약인 경우 본인에 대한 효과.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갖습니다. 이거 무권 대리지만 내가 이거 인정할게. 이게 추인이고, 아니 나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 거절권입니다. 이 추인과 또는 거절은 상대방한테 하면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도록 한다면 무권 대리에게 해도 됩니다. 일단 무권 대리가 일어났으면 본인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법 규정에서 너 추인할 수 있어 라고 한번 말해주는 게 재밌죠. 어떻게든 이걸 살려보려고 하는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을 가져요. 이거 권리 주체에서 제한 능력자 상대방하고 구조가 비슷하죠. 자, 최고권, 확답 촉구권이에요. 상대방은 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합니다. 익숙한 문장이죠. 권리 주체에서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그때는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한을 정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추인 여부 독촉하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이거 계속 말하고 있죠.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발송 여부에 따라 법률 효과를 내는 게 몇 개 안 된다고 했고, 그 예로 제한 능력자 상대방, 다음에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최고권을 예로 들었습니다. 발송 여부로 법률 효과를 낸다. 자,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 간주죠.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경우에는 추인 간주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 했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유동적 유효예요. 일단 유효한데 무효로 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는 유동적 무효예요. 지금 무효예요. 근데 유효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최고를
변화를 했을 때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었으면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에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유효로 남기 때문에 추인 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유동적 무효에서 침묵했다. 그럼 무효 상태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유동적을 빼겠다는 거예요. 추인을 거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 간주예요. 철회권은 상대방이 그냥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제한 능력자 상대방에게도 이 철회권이 있었죠. 나 이 유동적 상태에서 빠져나올래.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이 철회권을 줍니다. 스스로 알고 들어온 경우에 빠져나갈 권리를 준다는 건 자기 모순이죠. 그래서 선의인 경우만 이 권리를 줍니다.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로 했을 때는 그냥 무효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무권대리는 136조에 어느 정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짜내고 짜낸 다음에 이제 막장까지 왔습니다. 무권대리를 어떻게든 본인에게 효과를 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된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어야겠죠. 대리의 근본 체계인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되 그 효과는 위민에게 귀속된다. 이 원칙을 깨고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규정이 이 135조예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냥 무권 대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막장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대리인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이 그 무권 대리인한테 네가 계약을 이행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네가 손해배상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때만 대리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그 어떤 부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막장 무권 대리까지 와서는 그때는 법이 더 이상 대리의 원칙을 유지할 수 없다.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대리인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보호 가치가 없으면 이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다는 사실, 무권 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상대방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뒤에 중요한 조문이 있죠. 그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 이때도 상대방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어떤 법률 효과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막장 무권 대리에서는 그 대리인이 법률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버리고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잖아요. 그때는 이 제한 능력자의 보호와 충돌되죠. 이때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희생시킵니다. 즉 대리 제도에서는 최대한 상대방을 보호하는데 그 상대방 보호의 한계가 두 가지예요. 상대방이 보호 가치가 없는 경우,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런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라도 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면 그때는 또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보호가 조금 더 상대방 보호보다 강력하다는 거죠. 자, 무권 대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무효로 가면 무효로 가지 왜 유동적을 붙였느냐?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유효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표현 대리입니다. 세 가지 표현 대리의 유형이 있어요. 대리권을 준 것 같은 명칭이나 서류를 준 경우. 두 번째는 기본 대리권이고 그걸 넘은 초과된 법률 행위가 있을 때, 이때도 표현 대리가 적용되는데 이 기본 대리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행위, 공법적 행위, 가족법상 대리권, 심지어 표현 대리도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때 초과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 대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129조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때도 표현 대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선의 무과실인 경우 적용합니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추인 거절권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확답 촉구권, 즉 최고권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촉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런 경우를 다 거치고 더 이상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부여할 수 없을 때는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네가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라, 이 둘 중에 선택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그 상대방이 무권 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적용하지 않고요. 그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 그때는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